채식을 하면 건강해지느냐라는 질문은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식을 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고기만 줄이는 정도를 채식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달걀이나 유제품까지 끊는 완전한 비건을 채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채소만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과일과 잎채소 위주로만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식은 방법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식을 하려는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보 전달 방식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균형과 원리를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채식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 내가 직접 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상품으로 생산한 것을 사서 먹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농산물은 예쁘고 크고 색이 진하고 수확량이 많아야 잘 팔립니다. 소비자가 그런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질소, 비료 같은 것을 많이 쓰는 일이 흔해집니다. 푸른잎 채소가 진녹색이고 잎이 크고 단이 단단하면 보기 좋고 상품성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질소 비료를 과하게 쓰면 채소 안에 질산염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질산염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량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도가 높은 질산염이 오랫동안 많이 들어오면 몸속에서 다른 물질과 결합해 좋지 않은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채식을 한다면 가장 먼저 추천되는 태도는 이겁니다. 너무 예쁜 채소만 고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생긴 것들도 기꺼이 사드는 것입니다. 약간 휘어지고 못생기고 크기가 들쭉날쭉해도 괜찮습니다. 영양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사람은 눈으로 먼저 고르기 때문에 생산이 점점 더 인위적으로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바뀌면 생산도 바뀝니다. 채식을 하는 분일수록 채소를 고르는 기준부터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매우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람 몸의 구성 성분을 보면 결국 흙과 바다에서 온 원소들이 바탕이 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의 근원은 땅에 있지만 사람은 흙을 그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존재합니다. 식물은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토양 속의 성분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잎과 줄기와 열매에 농축해 줍니다. 같은 땅에서도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만들어내는 열매의 성분이 다른 것처럼 식물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영양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다는 건 땅이 가진 다양한 성분을 안전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채식에 큰 함정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채소를 먹을 때 잎과 열매만 많이 먹습니다. 잎은 부드럽고 열매는 달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소는 뿌리, 줄기, 잎, 열매로 이루어져 있고 부위마다 성질과 영양이 다릅니다. 어느 한 부위만 계속 먹으면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더라도 가능한 한 뿌리 채소도 먹고 줄기 채소도 먹고 잎 채소도 먹고 열매 채소도 먹는 식으로 다양성을 넓혀야 합니다. 당근, 무 같은 뿌리 채소도 있고 줄기 쪽을 먹는 채소도 있고 케일, 로메인 같은 잎 채소도 있고 토마토, 오이 같은 열매 채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채소에서 뿌리, 줄기, 잎, 열매를 다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종류를 통해 부위를 골고루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또 색깔도 중요합니다. 한 가지 색만 먹기보다 여러 색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빨강, 초록, 노랑, 보라, 하양처럼 색이 다르면 포함된 성분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색이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면 그만큼 폭이 넓어집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녹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소를 갈아 마시면 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많이 먹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채소의 좋은 부분은 즙만이 아니라 식이섬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갈아서 즙만 마시고 찌꺼기를 버리면 중요한 부분을 함께 버리는 일이 됩니다. 장 건강은 식이섬유가 큰 몫을 합니다. 물론 가끔 소량으로 녹즙을 곁들이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과량으로 녹즙만으로 채소를 대신하는 습관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방법이 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농축해서 많이 오래 먹는 방식은
균형을 깨기 쉽습니다. 채소 섭취량을 정할 때는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양이 내 몸에 맞는 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사과를 여러 개 씹어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훨씬 많은 양을 빠르게 먹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과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조금씩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이나 다른 음식을 먹으면 전체 섭취량이 과해지는 것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식과 화식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채소는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식이든 화식이든 중요한 기준은 내 소화력입니다. 생식은 소화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화식은 열을 가해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쉬워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결국 장에서 썩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이라면 모든 채소를 생으로 먹겠다고 고집하기보다 살짝 찌거나 데치는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영양이 다 사라진다는 말은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 끓여서 물에 다 버리는 방식만 피하면 됩니다. 특히 면역이 약한 분이나 위장 상태가 예민한 분은 위생과 식중독 위험도 고려해야 하니 살짝 익혀 먹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다음은 변비와 채식의 관계입니다. 변비가 생기면 바로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는 분이 갑자기 채소만 확 늘리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가 많은 편인데 이게 과하게 들어오면 장이 예민한 분에게는 더 답답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돕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섬유는 곡류나 일부 식품에서 더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다고 해서 채소만 늘리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 섭취와 함께 전체 식사 구성을 조정해야 합니다. 장 상태에 따라 곡류의 비율이나 익힌 채소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채식을 할 때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가 있습니다. 완전 채식을 하는 분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피로감이나 신경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형태로 채식을 한다면 보충 방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단백질과 지방도 무조건 부족해져서는 안 됩니다. 고기만이 단백질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곡류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채식을 한다면서 실제로는 과일과 잎채소 위주로만 먹고 단백질원이 되는 식품을 충분히 챙기지 않아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뱃살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팔, 다리 근육이 말랑해지고 힘이 빠지는 방향으로 체중이 줄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방 다음으로 단백질이 빠지기 시작하면 몸이 비상 상태로 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식을 잠시 멈추거나 구성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농축된 것을 과량으로 장기간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한 비법이나 특정한 한 가지 식품만 계속 밀어붙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더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몸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골고루 조금씩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되게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화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하겠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면 결국 두 길 중 하나입니다. 소화가 되어 흡수되거나 소화가 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 오래 머물며 썩거나 가스를 만들거나 불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소화가 되지 않게 먹으면 내 몸에서는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도 소화가 잘 되게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먹거리 전략은 소화가 잘 되는 방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효 음식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발효가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발효는 분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어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다음은 커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냐 나쁘냐도 역시 단답이 어렵습니다. 커피 자체가 무조건 발암물질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리와 과정입니다. 커피는 농산물입니다.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을 만나면 곰팡이,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독소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열을 가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로스팅 과정에서도 원두를 너무 태우거나 특정 조건이 맞으면 원치 않는 물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로스팅은 커피의 향과 맛을 만드는 핵심 과정이지만 동시에 잘못하면 좋지 않은 부산물이 생길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즐기더라도 핵심은 하루에 몇 잔이냐보다 가능한 한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된 커피를 선택하고 과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커피의 카페인은 각성을 일으키지만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을 가린 채로 더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자주 많이 마시는 분은 자신이 피곤하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가 예민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은 커피가 불편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하게 마시기보다 아주 연하게 향을 즐기는 정도로 줄이거나 디카페인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카페인도 요즘은 과거보다 더 안전한 방식으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습관 이야기입니다. 추운 계절에 차가운 커피를 계속 마시는 습관은 몸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전반적인 컨디션이 흔들릴 수 있고 특히 추위에 약한 어르신들은 더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는 계절과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신맛이나 고소한 맛이 뭐가 더 좋으냐도 정답은 취향입니다. 다만 신맛이 강한 커피는 로스팅이 약한 경우가 많고 어떤 물질은 로스팅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신맛이 난다고 무조건 더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커피도 한 가지 음식으로 보고 과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에도 항산화 성분이 있지만 그 성분은 채소와 과일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로 건강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생활에 즐거움이 되는 정도로 적당히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잡곡밥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잡곡밥은 영양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잡곡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이 잡곡을 많이 넣어 밥을 먹고 더부룩함, 가스냄새 속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곡류를 소화시키려면 반드시 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류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침과 씹기입니다. 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준비가 시작됩니다. 침은 씹을 때 나오고 그 침 속의 효소가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밥을 빨리 먹으면 침이 충분히 섞이지 않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장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간을 들여 천천히 씹는 것입니다.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진 분이 잡곡밥을 더 많이 먹기 시작하면 오히려 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먹더라도 천천히 씹어서 먹을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비율을 낮추거나 익힘을 늘려 소화가 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밥을 먹는 순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먼저 잔뜩 먹기보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면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식전 과일이냐 식후 과일이냐 같은 논쟁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에서 비슷한 시간에 들어간 음식은 위에서 함께 섞여 소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언제 먹느냐보다 얼마나 과하게 먹느냐, 그리고 소화가 되게 먹느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밥을 일부러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들려고 별별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일부러 많이 먹는 방식은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결국 탄수화물 섭취량과 전체 식사 균형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꼼수보다 먹는 양을 줄이고
천천히 씹고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효소 제품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효소는 영양소가 아니라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소화가 너무 안 될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일 의존하면 내 몸이 스스로 분비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외부에 맡기기보다 씹기, 익히기, 양 조절 같은 기본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채식이든 잡곡이든 커피든 무엇이든 한 가지로 건강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채소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생산된 것을 고르고 색과 부위를 다양하게 먹고 가능하면 통째로 씹어 먹으며 소화력이 약하면 익혀 먹고 녹즙처럼 농축해서 오래 과하게 먹는 것은 피하고 완전 채식이라면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반드시 고려하고 체중이 줄어도 근육이 빠지는 방향이면 즉시 구성을 바꾸고 장이 불편하면 섬유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수용성과 불용성의 균형과 물 섭취와 씹기를 함께 조절하고 잡곡밥은 씹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천천히 먹는 습관을 먼저 만들고 커피는 무조건 나쁘지도 무조건 좋지도 않으니 안전한 관리와 적당한 양과 계절에 맞는 습관을 갖고 위가 예민하면 연하게 또는 디카페인을 고려하며 무엇보다 하루 식사 전체에서 골고루 조금씩 천천히 먹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장을 편하게 만들려면 급하게 먹는 습관부터 줄여보십시오. 채소를 먹더라도 잎과 열매만 고집하지 말고 뿌리와 줄기까지 다양하게 넣어보십시오. 녹즙을 마신다면 찌꺼기를 버리기보다 통째로 먹는 식사를 더 늘려보십시오. 잡곡밥을 드신다면 씹는 속도를 늦춰보십시오. 커피를 드신다면 진하기를 낮추고 추운 날엔 따뜻한 선택을 늘려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해지고 식사 후 졸림이 줄고 변냄새와 가스가 줄고 체력이 더 안정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몸이 편한가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보다 내가 소화가 되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고 내가 몸이 좋아지는 방향이 정답입니다. 오늘부터는 극단을 버리고 균형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채식을 건강하게 만들고 잡곡을 약이 되게 만들고 커피를 즐거움으로 남기고 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결국 몸 전체를 안정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